1월 소비자 물가가 전년 대비 6.8% 이상 상승하면서 40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금융 전문가들은 잘 됐다 싶어가지고 이날 그냥 막 파월을 막 비난을 퍼붓는 거예요. 왜 금리 인상 빨리 안 했냐 이러면서 막 다그치는데 오히려 이런 날 엉뚱한 지표가 하나 나와요. 최악의 인플레라는 발표와 동시에 나온 게 S&P 500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라는 뉴스가 나옵니다. 돈은 거짓말 안 한다 생각하거든요, 저는. 테이퍼링 중에서도 이런 지표가 나온다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금리 인상, 이게 테이퍼링, 이 결과들이 반대로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항상 경제는 그래요. 이론대로라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학 박사님들이 주식 투자로 돈을 많이 잃죠. 이상하다. 이론대로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린 주식을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어떻게 생각했냐면 한국을 포함한 신흥국 투자 비중을 좀 더 늘려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생각한 배경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월은요, 테이퍼링을 조금 더 서두르고 기준금리 인상을 내년에 한 3번에서 4번 정도를 연달아 하면 미국채 금리가 막 올라가겠죠. 그럼 물가를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 이제 채권 가격이 좀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코로나도 끝나게 되면은 경기도 좋아지겠다.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채권보다는 증시가 좋지 않겠는가? 미국 증시가 훈풍을 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조금 더 응용편들이 나올 수도 있다 싶어요. 여기서 좀 더 파생적인 것들이 나올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게 20년 전에 똑같은 일이 발생했는데요. 우리가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그린스펀의 수수께끼라 부릅니다. 그린스펀이 했던 행동을 파월이 굉장히 많이 비슷하게 해요. 그래서 저는 파월이 좀 그린스펀을 롤모델로 삼고 따라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 그린스펀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보면은 1987년부터 2006년까지 20년 동안 연준 의장으로 활동합니다. 장기 집권을 한 사람이죠. 그래서 세계의 경제 대통령이라 불렸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취임하자마자 블랙먼데이가 터져요. 증시가 하루 만에 20% 넘게 떨어지는 날이 발생하고 뭐 시작하자마자 취임하자마자 뭐 응급사태가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90년대 후반에 신흥국들이 IMF에 들어갔죠. 그리고 그가 싼 똥을 다시 치운다 해가지고 닷컴버블 똥을 또 치우다가 2008년에 서브프라임 사태가 또 벌어졌죠. 글로벌 금융위기 오고 굉장히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경제 대통령이 아니라 이 사람은 월가의 하수인이 아닌가. 이 사람이 재임했던 20년 동안 미국은 더 나날이 성장했고 신흥국들은 어떻게 보면은 상당한 자본을 이제 서양에 뺏겼어요. 그렇게 봤을 때는 굉장히 훌륭한 월가의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보면은 파월도 월가의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월가의 어떤 이익을 대변하도록 이 매크로를 어느 정도 좀 조율을 하지 않겠는가. 미국 주식도 좋을 수 있는데 한국을 포함해서 신흥국 주식이 내년부터 좋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그린스펀의 이야기 조금 더 하자면 2000년도에 닷컴 버블이 꺼졌을 때 이제 그린스펀이 했던 행동과 코로나가 터졌을 때 파월이 한 행동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닷컴 버블이 꺼졌을 때 이제 실업자들이 거리로 넘쳐났죠.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샷다운이 되면서 실업자들이 넘쳐났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린스펀은 엄청난 금리 인하와 유동성을 풀어서 경기를 살립니다. 파월도 어떻게 했어요? 금리 인하 그리고 유동성. 그런데 어떤 나라냐면 엄청난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금리 인하와 훨씬 많은 유동성을 풀어서 살리더라. 우리로 치면은 감기 때문에 왔는데 약봉지를 이만큼 주는 거예요. 안 나올 수 없을 정도로 막 줍니다. 그렇게 돼서 유동성이 당연히 너무 풀리겠죠. 부작용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린스펀 어떻게 했냐면 2004년 6월부터 2년 동안 1%에서 5.25%까지 금리를 계속 올려요. 4.25%니까 17계단을 올립니다. 2년 동안. 엄청나게 올렸죠? 보통 그렇게 올리면은 경기가 죽어야 정상인데 미국채 금리가 안 올라요. 0.5%만 상승하는 거예요. 이 굉장히 기이한 현상이 벌어졌죠. 그래가지고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은 뭐 기준금리 올리던 말던 내 대출금리가 안 올랐잖아요. 상대적 저금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빚내서 투자하기 좋은 시절이 왔다라는 거죠. 미국 부동산이 당연히 버블이 꼈고 그 버블 파티를 했죠. 여기에 투자하고 MBS에 CDO에 CDS에 막 다 집어넣다 보니까 파생이 한 방에 뻥 하고 터지면서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게 된 겁니다. 당시에 미국 증시 상승률을 봤는데요. 한 2배 정도 올랐어요. 그리고 신흥국 상승률이 4배 정도 올랐습니다. 2003년에서 2007년 동안 S&P 지수가 2배,
신흥국 지수로 그 당시 때 대표격으로 한국이랑 중국이 있었거든요. 여기가 4배 올랐어요. 미국채 금리가 잘 오르지 않으면서 채권 가격이 높게 유지가 되고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누군가가 이때 그 시기에 미국 채권을 누군가 계속 사줬다는 얘기예요. 보통 신흥국들은요, 호황이 오게 되면 자국의 환율 방어를 해야 돼요. 즉, 수출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달러 자산인 미국채를 사들입니다. 제일 좋은 방법인 거죠. 그 달러를 미국채를 안 사들이고 자기 나라 안에 머무르게 하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달러가 많아지고 자국 돈이 줄어들면서 환율이 무너져요. 그러면 수출이 굉장히 불리해져요. 그래서 미국채를 사들이면서 달러를 소각시켜 버리는 겁니다. 당시에는 중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급성장하던 시기였었는데 중국이 성장하면서 수출에 유리한 조건을 가져가기 위해서 미국 채권을 엄청나게 사들입니다. 미국은 근데 그걸 또 약간 방임해줘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무역 수지가 적자가 나거나 안 맞으면 되게 싫어하는데 미국채를 사주면서 약간 그 비율을 맞추면 살짝 묵인을 합니다. 왜? 미국도 누군가가 미국채를 사줘야지만 나라가 유지되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금리 인상에도 미국채 금리가 오르지 않았었던 그린스펀의 수수께끼가 벌어졌었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번에도 신흥국 경기가 좋아지게 되고 테이퍼링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은 파월의 금리 인상은 수수께끼가 될 가능성이 저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연준 같은 경우는 지금 채권을 계속 사들이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나라 돈으로 3,500조 원 이상을 사들였어요. 그린스펀 시절에는 중국이 미국 채권을 마구 사들이면서 이 채권 금리가 오르지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반면에 이번에 연준은 어떻게 하냐면 스스로 자신이 채권을 마구 사들였어요. 내가 자기 채권을 사들여서 해냅니다. 시장에 돈을 풀어내니까 결국 GDP는 상승하게 되거든요. 이 신호 중에 하나가. 그런데 채권 금리가 오르지 못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GDP 상승률과 10년물 국채 금리가 원래 같은 방향으로 오르고 같이 떨어져야 돼요. 그런데 지금 왜곡 현상이 벌어졌어요. GDP는 올라가는데 금리가 오르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죠. 지금 계속 왜곡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월가의 전문가들이 문제가 있다라 말을 하는 거죠. 근데 반면에 물가 인상이랑 관련이 깊은 것 중에 하나가 여기는 지금 인플레이션 우려가 터지고 이제 금리 인상 시기가 이제 슬슬 당겨져 오면서 급등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에 0.11%였는데 12월 현재 0.66%니까 거의 올해 안에 지금 6배 올랐다 볼 수 있겠죠. 반면에 이 10년물 금리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3월 달에가 더 높았어요. 1.73이었는데 지금이 1.49. 더 낮아졌죠. 그러니까 지금 2년물 금리는 계속 올라오고 10년물 금리는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 격차, 스프레드라고 부르거든요. 10년물 빼기 2년물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이 금리차가 지금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10년물 채권 금리가 오르지 않는다는 거는 장기적으로 경기가 좀 호황이 오지 않을 것 같다라고 본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경기가 가라앉고 있는 신호가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0년물 금리가 결국은 올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10년물 금리를 올리는 가장 좋은 해법은 금리 인상이다. 그럼 이제 금리 인상을 통해서 어느 정도 다시 벌려놓으니까 투자자들은 아 호황이구나 라고 해석하면서 다시 또 투자를 활발하게 하겠죠. 그래서 실제로 저는 다시 경기 호황 국면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다. 이 미국채 10년물에 대한 인기가 지금 끊이지 않는다.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그린스펀 때처럼.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호황인데 오히려 금리 스프레드 자체는 불황을 뜻하는 역의 의미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내년 경제가 어떻게 보면 또 불안하다는 심리가 반영된 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지금 환율을 목적으로 누군가가 미국채 10년물을 많이 사들이는 거다라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린스펀 때는 그때 그 수요의 범인이 중국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 범인을 잘 찾아내면 해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금리 인상을 하면 정말 미국 10년물 금리도 오를까? 테이퍼링 발표라던가 금리 인상 시기를 앞당겼음에도 불구하고 10년물 금리가 꿈쩍하지도 않는 거는 테이퍼링과 상관없이 채권 수요가 있을 것이다라는 시장의 예측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뉴스가 아니라 돈의 움직임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중에 하나인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냥 말하는 사람은 틀리면 돼도 상관없지만 실제로 돈을 투자한 사람들은 틀리면 자기가 돈을 잃어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예측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결론은 테이퍼링이 끝나게 되면 이 채권을 사주는 주체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채권 금리가 안 오를 것이라 생각한다. 저는 이게 오산이라 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조정이 아니라 의외로 저는 상승장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봐요.
아마도 저번에 중국 때처럼 이번에도 누군가가 미국의 국채를 사들일 것이라는 계산으로 본 거고, 그리고 국채 수익률이 잘 오르지 않게 되면은 돈은 아무래도 채권보다 주식으로 더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기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주식의 상승장이 다시 시작되고 나면은 이제 사람들이 채권보단 주식이 더 낫지 라고 몇 번의 경험들을 통해서 그 믿음이 굳어질 거고, 그렇게 되면은 다시 채권으로 사람들의 수요를 돌리려고 할 때 미국은 생각보다 필요 이상의 금리 인상을 해야지만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금리 인상을 빠르게 빠바바박 올릴 수 있다는 거죠. 왜? 금리 인상을 하자마자 효과가 안 나와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야 나오는데 그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조급해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오르지 않을까. 2004년, 2006년 동안 그리스펀이 2년 동안 금리를 17계단을 올렸다 했잖아요. 그러면은 거의 뭐 한 달에 한 번 꼴, 거의 뭐 매달 뭐 연준 발표할 때마다 계속 올렸다라는 거거든요. 그 정도의 경제가 견뎌냈다라는 것도 이상하고, 그 와중에도 미국 금리가 오르지 않았다는 것도 이상한 얘기인데, 어쨌든 엄청나게 지금 그 당시 때 중국이 미국채를 사주면서 미국에 돈을 투하해줬다라는 거죠. 그렇게 투하를 했기 때문에 미국이 부동산 버블이 만들어졌고, 부동산 버블이 나오니까 다시 소비가 늘어났고, 소비가 늘어나니까 다시 중국으로 또 주문이 들어가면서 중국이 더 호황이 왔고, 그래서 환율을 맞추기 위해서 미국채를 더 사들이는 이런 순환이 발생했다라고 해야 되겠죠. 이게 뭐 선순환일지 악순환일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선순환이라 생각을 했었죠. 와, 이렇게 호황이 오는데 물가가 오르지 않아 너무 행복해 하던 그 해피한 시절이 한 3년 있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만든 시발점이 저는 이거라 생각하는데, 어쨌든 나중에 결과를 봤더니 그거는 행복이 아니라 불행이었더라. 월가는 대체 누가 채권을 사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냐. 저는 연준은 아니잖아요. 이제 연준을 뺄 겁니다. 지금 S&P 500을 보시면 사상 최고치를 찍었죠. 거기에다가 나스닥은 1년 동안 50% 상승했습니다. 죽지 않는 나스닥. 이거로 재미를 본 이제 월가 사람들이 파티를 더 즐기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월가는 탐욕스럽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들의 생각을 얼추 읽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미국 증시에서 먹을 만큼 먹었고 조금 더 먹긴 해야 되겠죠. 여기서 어떠한 더 고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인가를 찾으러 다닐 거예요. 그럼 만약에 채권이다 그러면 채권을 벌써 다 사들였겠죠. 채권 말고 또 재밌는 게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전통적으로 미국은 원래 재정 적자랑 무역 수지 적자를 펼치면서 경기 부양을 위해서 더 많은 달러를 찍어내야 되는 국가입니다. GDP가 빠르게 성장하는 이제 미국의 교육국들이 이 미국의 채권을 사주면서 미국의 달러 가치를 방어시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달러를 아무리 찍어내도 사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은 계속 달러를 찍어냄으로 인해서 번영이 오는 거죠. 2018년에 1월 달에 미중 무역 분쟁 벌어지니까 중국이 어떤 말을 했냐면, 나 이제 미국채 매입 안 할 거야. 선언을 해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 경제가 흔들렸었습니다. 왜? 그럼 적자가 심해진다 생각하니까. 그래서 미국채를 다른 나라가 사주지 않으면 미증시도 견뎌내기 어렵다. 그리고 그동안은 연준이 사줬는데 이제는 그 역할을 다른 곳이 해줘야 된다.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할 거로 예상되는 국가가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가 일본과 중국입니다. 작년 11월부터 중국이 미국채를 다시 매입하기 시작했어요. 중국이 미국채를 사들인 이유는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리려고 한 거예요. 급격히 좋아지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떨어뜨리려고 미국채 매입을 좀 했습니다. 한 3월까지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수출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안화 가치가 계속 절상이 되면서 조금 당황하고 있겠죠. 중국은요, 미국과 교역에서 무역 흑자를 크게 내는 국가예요. 달러가 중국 내에서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이를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은 중국 내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위안화 가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채권을 사서 중국 내 달러를 증발시켜 버렸던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달러와 위안화가 균형이 맞아버려요. 증발해 버렸으니까 채권으로. 그렇죠? 그래서 미국채를 더 많이 사들이게 되면 여기서 달러가 부족해져 버려요. 그럼 위안화 가치가 하락하게 됩니다. 환율이 유리해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되게 환율이라는 게 재밌는 게, 신흥국 입장에서는 가장 수입을 많이 해주는 미국한테 수출을 더 열심히 하고 잘하고 유리하게 되려면 미국 채권을 계속 사줘야 되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졌죠. 미국은 그러니까 달러만 열심히 찍어내면은 나머지 국가들이 열심히 알아서 일을 하고 물건을 팔아줘요. 굉장히 훌륭한 플랫폼이죠. 두 번째로 이제 미국채를 많이 보유했을 때 쓸 수 있는 무기가 이 미국채 대량 매도라는 무기를 쓸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달러 가치가 뚝 떨어지고 미국 경제도 타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이 채권은 무기가 된다라는 거죠. 그런 미중 무역 분쟁 입장에서 중국이 미국의 채권을 사준다는 거는 수출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미국에게 계속 빚을 전가하는 거예요. 나 나중에 너한테 빚 한 번에 갚으라 하면 너 당황할 텐데라고 하면서 우리 협상해서 서로 좀 유리하게 가볼까요? 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도 어떻게 보면 중국이 자꾸 미국채를 사주는 것 자체가 그다지 유쾌하진 않지만 어쨌든 현실적으로는 서로 이익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런데 지금 중국이 3월 달까지는 미국채를 매입했다는 뉴스가 있었는데 그 이후부터 뉴스가 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행동했는지 알 수는 없겠지만 아마도 계속 위안화 가치가 방어되지 못하고 더 상승했던 걸 봤을 때는 미국채 매입을 조금 과감하게 하진 않았던 것 같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중국은 긴축 작업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경제 성장 모드로 들어가게 되면 그때는 위안화 가치를 좀 내려서 수출 기업을 유리하게 만들려고 하지 않을까. 그때 미국채를 다시 열심히 매입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거에 2016년 보유금액 정도만큼을 한다라던가 아니면은 그 당시 때 비중만큼 중국이 미국채에 매입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대략적으로 1,500억 달러에서 3,000억 달러 사이가 나올 거거든요. 우리 돈으로 치면은 최대로 치면 한 350조 원 규모의 미국채를 중국이 사들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일본도 그 이상으로 사들일 거고 나머지 국가들도 십시일반해서 미국채를 계속 사들이게 되면은 연준은 손을 떼도 알아서 방어가 됩니다. 이렇게 하려면은 미국과 중국의 어떠한 합의가 나와야 되고 아마도 이 합의가 잘 나오게 되면은 신흥국 증시는 굉장히 좋아지겠죠. 리스크 해소다라는 게 나올 거고요. 아마 둘 다 만족하는 합의안이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대만이 약간 걸려있는 거라서 어떻게 될지 이게 과연 미국이 원하는 합의안과 중국이 원하는 합의안이 나올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돈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좀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예전처럼 중국에만 의존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인도라는 나라도 있고 이제는 베트남이라던가 인도네시아라던가 여러 신흥국들이 계속 성장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신흥국 중에 신흥국들이 성장하는 시기 2007년, 2005, 6, 7년에 브릭스라 그래가지고 브라질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이런 곳도 많이 성장하면서 미국채를 많이 사줬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또 새로운 신흥국들이 나올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은 중국의 부담이 좀 덜하다 하더라도 더 많은 미국채를 사줄 국가들이 널리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마 인도가 유망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2의 중국으로 인도를 밀어주고 인도는 대신에 미국채를 계속 사주면서 서로 윈윈하는 게 한 몇 년은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던 겁니다. 결론을 내볼게요. 2004년에서 2007년 그린스펀의 수수께끼 시절에 미국의 S&P 500 지수가 2배가 올랐었고요. 한국의 코스피와 상해 지수는 4배가 올랐습니다. 즉 신흥국 제조업이 꽤 큰 성장을 하는 시기였다라는 거죠. 그래서인지 몰라도 레이 달리오가 3분기에 신흥국 ETF를 주로 순매수했습니다. 코로나가 2022년에 끝날 것이라는 의견도 굉장히 우세해요. 여러 전문가들이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급난 해소에 대한 기대도 늘어나게 되는 거고 신흥국의 공장 가동률이 빠르게 상승할 것이다. 관광이 재개될 것이다. 당연히 고용이 늘고 소비가 늘어날 것이다. 미국의 소비도 늘어날 것이다. 그러면 신흥국은 이제 미국채를 매입해 줄 것이다. 미국의 부동산 경기가 상승할 것이다. 버핏 같은 경우는 여기에 베팅을 들어갔죠. 유가도 상승할 것이다. 어게인 2007년이 다시 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악재가 가득할 때 반대로 호재를 생각해 보는 거고요. 호재가 가득할 때 악재를 생각해 보면서 이렇게 균형을 맞추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은 어떻게 보면은 상승 마음이 가득하신 분이 보기보다는 혹시 하락하지 않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크신 분들이 한번 보시면서 좀 생각의 다양성을 가지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